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독일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 1970년에요. 이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합니다. 당시 독일은 통일 전이었으니까 서독 총리였죠. 자, 2019년 통일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찾아서 참회합니다. 이미 기회 있을 때마다 과거사에 대한 사죄는 여러 차례 해오던 바입니다. 이 메르켈의 전임자 헬무트 콜 총리 역시 찾았던 곳이고요. 이렇게 수시로 독일의 총리들이 과거사를 사죄해왔었죠. 메르켈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인들이 이곳에서 저지른 야만적 범죄에 대해 마음 깊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국가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 사과와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윤 대통령은요, 일본이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현대의 보편적 가치 무엇일까요? 자,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는 것, 기본적인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 남녀, 대소국가, 각자의 평등권과 신념을 인정하는 것, 정의와 국제적인 의무를 존중할 조건을 확립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의 향상을 촉진시키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현대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유엔 헌장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배상 책임 이행 이전에 먼저 이 사과와 반성을 한 것인지, 진정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요, 피해 유족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죠. 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디저트송,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임경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역시 어제의 뉴스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장이 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서 입장을 직접 밝혔다고 하는데, 네, 박 기자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게 분명하다. 그동안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다라고 어제 이 3자 이제 변제 방식의 이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네. 그 국무위원들에게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서 양국 정부의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또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도 당부를 했습니다. 네. 아울러 지난 3.1절 기념사를 상기시키면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또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의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다 거듭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 방일,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또 한일 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
그리고 일본 국민의 방한도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는데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한일 교역 규모 이것도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 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를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이 해법이 한일 교류 협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의 강조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 이게 오늘 사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 내용을 좀 짚어볼 필요가 네네.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일단 뭐 피해자들을 이제 존중한다는 입장을 서두에 꺼내긴 했지만 네네. 실제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면 과연 피해자들의 상황이나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이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네. 대목들이 많거든요. 일단은 뭐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관광객이 얼마나 되고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기업 투자가 얼마나 되고 이런 거는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 배보상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양국 간의 이 뭐 관계에 관한 문제고요. 네. 이거는 사실은 역사 문제 해결이라든지 강제징용 배상 문제랑 별개로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여기에 덧붙이는 건 마치 한일 관계가 잘 해나가야 되는 관계인데 과거사에 발목이 잡혀 있다. 네. 혹은 피해자들이 미래로 나가려는 어떤 그 국가 이익을 발목 잡고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할 때는 조금 대통령이 신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아주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1974년에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징용 피해자들한테 일부 보상을 했다. 그리고 2007년에도 역시 이제 특별법 제정해서 일부 배상했다라는 거는 물론 우리 정부의 조치로서 필요한 조치를 했었던 거긴 하지만 지금 이제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원칙이나 이제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이미 65년의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한국 정부의 배상을 통해서 관련 사안이 다 해소된 거기 때문에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이 마치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국제법을 위반한 거라고 주장해왔던 일본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거랑 그 2018년 대법원 판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묶어서 말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대목이고 네. 사실 이 내용은 어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국가안보실 1차장하고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같은 자료를 가지고 기반해서 발언한다는 건데 우리 대통령실이 피해자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로는 매우 부적절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 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때가 아니고 피해자들을 어떻게 조금 더 설득하고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인 추가 대안을 낼 수 있을지 혹은 일본 정부나 일본 전범 기업들한테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 자신들이 했던 어제 해법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대법원 판결이나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 좋지 않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대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 이게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와 가해자. 이 관계인데 지금 피해자 측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는 것이 윤 대통령이 이제 피해자 입장을 존중한다 이렇게 발언한 것과 지금 조금 배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박 기자님, 네. 그 외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 주머니를 털어서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 이건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다. 또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 결과를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한국은 돈을 모아 변제한다. 한국의 완패다. 이런 게 일본 전문가의 평가 아니냐. 윤석열 정부의 해법 완벽한 굴종이자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 부정이다라고 꼬집었고요. 또 이제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을 정면 위반하고 최종 판결까지 투쟁해온 피해자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한 점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3자 변제 방식 이 방안 뭐 노무현 정부가 오랜 민관합동 논의 끝에 선택한 방침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문제를
좀 악화시킨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지 말고 한일 관계의 새 역사를 쓰기로 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따라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 지난 98년에 있었던 네. 그것도 언급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뭐라고 했냐면 제3자 변제가 우리 아이디어 아니다. 문희상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문희상 전 의장이 1+1+, 알파. 그러니까 우리 기업과 일본 전범 기업과 그리고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때 일본이 네. 지급했던 10억엔 그중에 이제 쓰고 남은 그 돈을 한때 이제 재단에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로 지원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안이랑 같은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폭탄 처리반에 맡아서 지금 폭탄 처리하는 그 슈트를 입고 폭탄 처리에 나선 거다. 터무니없는 해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말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해법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된 거 연장선상이에요. 일본의 반응도 어제 좀 일부 즉각 나온 게 있는 것 같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빠르게 언급을 했고 중국에서도 평가가 나온다고 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얽혀서 관계가 있는데 임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미국은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이례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뭐 한미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일본과 한국 관계 사이에 미국이 좀 어정쩡하게 끼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대통령이 직접 어젯밤 늦게 이제 성명을 내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신기원 새 장을 장식할 것이다.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문제 의식이라든지 이제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정당한 배보상 문제보다도 한미일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중국에 대항하는 자신들의 이제 동아시아 전략이 더 중요하고 앞서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좀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그동안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유보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동맹 체제로 재편하는 방식의 한미일 전략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미국 조야의 입장이었는데 이례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한국이 일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굴욕적이다 싶을 정도의 이 외교 자세를 취하면서 어제 사실상 뭐 외교적으로는 항복을 한 셈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떡이 굴러 들어온 셈이라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굉장히 좀 극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 외교부는 이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금액을 한국 내 재단을 통해서 지급하는 방안 이거 한국 정부가 발표하니까 일본에 대해서 이제 참여와 피해자 존중을 이제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시다 총리나 뭐 일본 측 반응은 저희가 어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정상회담 문제라든지 혹은 뭐 사과, 뭐 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제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할 가능성은 별로 이제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일본 기업이 이제 관련 재단이나 뭐 기금에 참여할 거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적극적으로 나설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아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었던 거에 사실관계를 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문희상 아니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결국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한다. 이 문제에 참여한다는 전제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사과나 반성을 뭐 어느 정도 수위로 표현할 것인지 하고는 이제 별개로 어찌됐든지 간에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피해자한테 이제 배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지 일본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제 일방적으로 발표한 해법 그럼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랑 합의를 해서 결과를 발표한 합의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도 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 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양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낸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건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결과라는 건 결국 일본 전범 기업들이 이 사안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의 면죄부였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문희상 아니랑 똑같은 거다라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제 일본 정부의 입장도 사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과거 내각의 일반적 입장이라고 표현했기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김대중 오부치 그 선언의 어떤 핵심이었던 통절한 반성과 사과 정신을 포괄하는 것인지 혹은 그동안 이제 아베 신조 내각 이후로 해왔었던 어정쩡한 이 어떤 입장의 연장인 건지 이런 게 또 불명확합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 표명한 게 아니고 외무상이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취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에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나 다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 그래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일단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문이상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1+1+ 알파라면 지금 이 우리 정부가 어제 내놓은 해법은 1+0+ 알파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차면 지금 비어 있으니 1+1이 얼마나 중요해요. 1대1로 참여한다는 건데 지금 일본 측의 참여는 그냥 문은 열어놓는다 이렇게 돼 있지만 결정된 바가 없고 앞으로도 결정되기 어려울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어제 박진 장관이 기자회견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들이 계속 이제 질의를 굉장히 공격적인 질의를 하니까 물이 이제 컵의 절반만 차 있는 상태고 네네.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 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그 나머지 절반이라는 게 이제 일본의 참여일 그렇죠. 텐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비유를 하자면 뭐 가게 앞에서 물건 깎아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서 있었더니 주인이 계속 깎아주고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가격도 깎아준 결과로 확정이 됐는데 그렇게 물건을 다 사간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생각해봤더니 가격을 조금 더 쳐드렸어야 됐네요. 그러면서 돈을 더 내고 갈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 컵의 반 남은 이 용량은 채워질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게 대체적인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이 컵이라고 하는 이 과거사에 대한 침략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배상이라고 하는 컵에 왜 우리가 또 물을 절반이라도 돼야 하는 것이냐 이것도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는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네요. 네, 지금 이게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 이 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이런 확정 판결 내리니까 여기에 이제 반발해서 일본이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이런 세계 품목, 그러니까 반도체에 쓰이는 그런 중요 품목이죠. 그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고 또 이어서 우리나라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배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다라고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했죠. 그런데 어제 이렇게 수출 규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제소했던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일본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미래를 향해서 한일 좀 양국에 도움되는 쪽으로 가는 걸로 풀기 위한 하나의 첫 단추가 끼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에서 한일 양국 간의 경제 관계도 4년 만에 정상화되는 게 아니냐 또 이제 셔틀 외교 한일 정상들이 상대국을 오가는 외교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는데 임 평론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실익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명분 문제도 같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19년에 있었던 일본의 무역 보복은 우리가 WTO에 제소한 이유가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끌어와서 자유무역주의를 해치는 조치를 일본이 취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경제 보복 조치였기 때문에 WTO에 제소를 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법원에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뺨을 맞은 다음에 이게 지금 억울하고 이 잘못된 일이니까 이 소송을 통해서 가려달라고 WTO에 가져갔던 건데 이번에 나온 조치에 따르면 결국 그 소송 조치도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하는 지금 이제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뺨을 맞은 사람이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소송까지 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소송을 취하해주고 상대 쪽에서 그러면 용서해주는 형국이 되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명분을 크게 잃는 조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 시점에 이 소부장 그 제한과 관련된 무역보복 조치를 굳이 급하게 해제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무역보복 조치가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해가지고 일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난 3, 4년 동안에 일본 이 수입품 의존도를 많이 낮추고 국산화에 대부분 성공을 한 상태라서요. 소부장 분야에서는 우리가 60% 이상을 국내 생산을 통해서 이제 조달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국 기업한테 판매를 하지 않으면 그 소부장 제품들을 팔 수 있는 기업이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뭐 삼성 반도체나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가 반도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판매 루트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한국 기업한테 팔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선택한 다른 대안들이 뭐냐면 대만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중국에 지사를 설립해서 우회적으로 한국에 수출하는 방식을 취했었고요. 일부 기업들은 한국에 국내 공장을 지어가지고 국내 생산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에 반도체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가 거의 작동을 안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소부장 제품에 대한 일본의 수입품 의존 비중이 15.1%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거의 낮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까지 지금 떨어뜨려 놓은 상태고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 같은 경우는 100개 중에서 150개 정도를 정부가 직접 관리 육성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뭐가 급하냐라는 게 산업 현장에서의 문제라 결국은 이게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를 사실상 정당화해 주는 결과로만 끝나고 우리가 실익은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만약에 작동을 했다고 일본이 판단하면 일본은 다음에 또 다른 부품이나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무역보복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한국은 WTO로 끝까지 소송을 끌고 가지 못할 거고 책임을 묻지 못할 거다라는 걸 이번에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 여러 좀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명분과 실리가 다 부족했던 것 같다. 자, 이제 어찌 보면 보복은 일본이 했는데 왜 우리가 양보를 하느냐 이런 취지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지금 12시 41분 넘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통 상황, 점심시간에 교통 상황을 좀 점검해 보고 이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오를 지난 점심시간 고속도로에서는 돌발 지점을 중심으로 혼잡이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 시흥 방향으로는 조암 부근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갓길을 통제하고 수습이 한창이고요. 여파로 잠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 평택 쪽으로는 남한산 일대에서 교통량이 많아 밀리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는 서원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6km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 사이 송내 갓길에서는 화물차 사고도 있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으로는 순산터널에서 밀리기 시작해 비봉 일대와 8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각각 정체가 되고 있고요. 더 내려가서는 서산 나들목에서 공사의 영향을 받아 3km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해법,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다양하고 분분합니다. 대표적인 것만 한 2개 읽어드릴게요. 현장 77님은요,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사과받겠다는데 정부가 무슨 권리로 해법을 발표하는 건가요? 자, 이런 이제 의견 주셨고요. 사실은 또 이 민법상 제3자 변제가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 법적으로도 어렵다. 또 이런 이제 해석도 있어요. 정부 해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만 또 반면에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8166님은 자, 일본은 끝까지 사과 안 할 것이고 시간은 흐르고 저도 탐탁진 않지만 누군가는 마무리 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또 이런 면에서 이제 어제 대승적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는 아주 오늘도 많습니다. 자,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투표가 이 ARS 어제 오늘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마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투표율은 오늘 최종 나오겠습니다만 네. 벌써 절반은 넘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까지 그러니까 ARS 투표 1일차까지 결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4일 5일 실시된 모바일 투표와 합쳐서
선거인단의 53.13%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하루 남지 않았습니까? 오늘 6시에 ALS 투표가 마무리가 되면 최종 투표율이 50%대 중후반대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모바일 투표와 ALS 투표를 합산해서 내일 전당대회에서 당선자가 발표가 되는 거예요. 내일 오후 3시에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만약 여기서 과반 투표자가 없으면 1위,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네. 결선 투표 시에는 1대1 토론이 9일에 진행되고요. 이어서 모바일 투표 10일, 11일에 ALS 투표를 거쳐 12일에 당대표를 확정하게 되는데 네. 결국 이제 결선에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요. 오늘 최종 투표율은 이제 이 ALS 투표까지 다 마감이 되면 또 밤에 보도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이제 내일이 드디어 발표. 네. 결선이 되느냐 아니면 1위 후보가 과반을 넘어서 1차에서 끝나느냐. 자, 이거 한번 짧게 여쭤볼게요. 임평론가님. 네. 결선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근데 진짜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어려워진 이게 것 이제 같다. 변수가 많아져가지고 사실 이 정도로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거는 어느 한쪽만 결집해가지고는 나올 수 없는 맞아요. 결과다 네. 보니까 소위 뭐 친윤계든 비윤계든 양쪽이 다 지금 이제 결집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최대 결집했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할 거냐 이게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소위 평론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대체적으로 평론한다면 이런 거거든요. 4명이 나오는 선거에서 결선 없이 한 번에 결정이 되려면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대세 그렇죠. 후보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선거운동 과정을 쭉 지켜봤을 때는 김기현 후보가 그 정도로까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뭐 거의 이제 과반을 넘는 결과가 나왔던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실제 당심 투표를 하더라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일반 여론조사의 인구 비율 구성하고 국민의힘 당원들의 구성 인구 구성 네, 비율은 네. 좀 다르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영남권이나 이제 고령층 당원들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결집했을 때는 김기현 후보가 예상 외로 1차 투표에서도 결선 안 가고 결정이 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 그래서 사실은 8일의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겠다라는 정말 약간 무책임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나옵니다. 네. 어제 이제 황교안 후보가 인터뷰 출연을 하셨는데 뭐 일단은 이 투표율도 예상을 했어요. 50% 후반대쯤 될 것 같다. 결선은 반드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자,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대통령실 행정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 이게 포착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둘러싸고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일제히 비판에 나섰는데 자, 박 기자님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어제 긴급기자회견 열어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경향신문이 이제 보도한 이 녹취에 나온 건데요. 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알려진 A 씨가 뭐 당원 B 씨에게 뭐 그때 인사드린 행정관입니다 소개하면서 김기현 대표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콘텐츠 올라가 있으면 그것도 좀 봐주고 좀 전파하실 방이 있으면 전파도 좀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에 뭐 초청해도 될까요? 그 방 이름이 김이 이김 뭐 이런 방인 것 같은데 이런 방 이름까지 얘기했어요. 김이 이김.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이긴다 뭐 이런 뜻으로 네네네. 해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오늘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들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어제 어떻게 보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초강수 전략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천하 후보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김기현 후보가 돼도 이 의혹이 사실이면 정당성에 큰 흠집이 간다. 다시 비대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쳤고 또 황교안 후보도 김기현 후보 지금 당장 사퇴하라. 다시 또 이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고 있다. 그래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선 투표할 때 뭐 연대 부분이나 아니면 이번 전당대회 개입 논란, 대통령실의 개입 논란 이것도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김기현 후보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단톡방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니다. 뭐 다만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고 네. 이게 뭐 선거 자체가
이 경선 이런 게 아니라 공직 후보 뽑는 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김기현 후보 측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점 이 공방이 하루 남겨놓고 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후보 측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자꾸 이제 법리적인 문제로 좁혀서 해석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든지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든지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단순히 그런 법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헌법의 대원칙이죠. 이제 국가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설사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그동안에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다면 그나마 그게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당무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을 계속 또 대통령이 이제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전당대회가 정당성이 있느냐는 문제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불식시키려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법리적으로 맞다 아니다를 따지는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박종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지금 만약에 안철수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가 연대를 전제로 해서 뭐 만남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굉장히 좀 색다른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황교안 후보가 결선 가면 결국은 뭐 보수적인 김기현 후보 쪽에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김기현 후보가 갖고 있는 의혹 그러니까 주로 황교안 후보가 제기한 부동산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가 의혹을 떨쳐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있어서 전당대회 이후에도 황교안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이런 걸 예고하는 셈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봅니다. 자, 정의당은 이제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해 놨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이건 조금 유보적인 태도였어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면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정의당이 이 김 여사 특검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요거 추진할 것 같습니까? 네, 오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 정의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촉구하면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완전히 기류가 바뀐 거예요. 특검법 발의 의사를 밝혔고 오늘 이은주 원내대표가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 여사 사건을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이 김 여사 특검법과 별개의 특검법을 발의하는 거다. 민주당과 곧바로 공조하진 않을 뜻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여당인 국민의힘은 또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니까요. 자, 그럼 북한의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 동태를 주시하고 있다. 압도적인 행동을 준비할 태세에 들어간다. 이런 또 거친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한미 간에 지금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작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또 대응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전북 김제에서는 임용된 지 1년 안 된 소방관이 70대 남성을 구하려다가 함께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순직인데 정말 이렇게 노력하다 돌아가신 분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임경빈 평론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3221님께서 일본 강제동원 해법, 경제, 정치 상황 등은 여전히 추운 겨울같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어렵고 시끄러운 현안들이 봄이 오듯 잘 풀리길 기대하면서 신청합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이 노래.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봄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렵고 싶어도 다시 흐른 눈물 때문에 널 잃은 내 슬픔에 세상이 열어도 날 잊어 미움이 날 핥혀도 뿌리 깊은 사랑은 이젠 떼어낼 수 없나 봐. 처음부터 넌 내 몸과 한 몸이었던 것처럼 그 어떤 사랑조차 꿈도 못 꾸고 이내 널 그리고 또 원하고 난 네 이름만 부르짖는데 다시 돌아올까 네
말고 날 게 없나 봐. 그 얼마나 고단한지 가늠도 못했었던 나 왜 못 보내느냐고 왜 우냐고 자꾸 날 꾸짖고 날 탓하고 또 그래도 난 너를 못 잊어. 다시 돌아올까 네가 내 곁으로 올까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주면 우리 너무 사랑하 지난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은행 업무를 볼 때 특정 은행을 더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 은행과 거래하는 것보다는 주로 거래하는 한 곳을 정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혜택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은행을 주거래은행이라고 하지요. 주거래은행에서 제일 앞에 있는 주인 주자는 주요하거나 기본이 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주라는 말이 앞에 붙은 표현으로는 주특기, 주경기, 주관객 같은 것이 있죠. 이 중에서 주경기는 여러 경기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경기이고요. 주관객은 모인 관객 가운데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관객을 말합니다. 이 표현들은 각각 한 단어이기 때문에 세 음절을 모두 붙여서 씁니다. 반면에 주인 주자가 주요한 1차적인의 뜻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 고객이나 주 무대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주 고객은 어떤 상품이나 상점, 식당, 은행 따위를 주로 이용하는 손님을 말하고요. 주 무대는 주가 되는 무대를 뜻합니다. 이 음식점은 직장인들이 주 고객이다. 그 배우는 외국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관형사 뒤에 오는 명사와는 띄어쓰도록 돼 있으니까 이 점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또 줄여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완연한 봄이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따뜻한 햇살에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부산 18도, 대전 20도, 강릉, 광주, 대구 22도 등으로 평년 기온보다 4도에서 12도 정도 높아 4월 중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예년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세종과 충북, 부산, 대구, 울산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건조한 날씨 때문에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 당진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 중입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 경보가, 그밖에 전국 많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은 바람까지 더욱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더욱 높아지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오후에 강풍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충청도와 남부지방도 오늘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돌풍이 불 때가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약 2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0.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만 19세에서 34세 남녀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63%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은 55.3%만이 출산 뜻이 있다고 응답해 저출생 현상이 앞으로도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월 서울 지역 기준 대표적인 8가지 외식 품목 평균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0.4% 상승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삼겹살이 12.1% 올랐고 짜장면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5% 올랐습니다. 소방관과 70대 노인이 숨진 전북 김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오늘 합동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바람을 타고 주택으로 옮겨 붙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화제 인터넷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자, 오늘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주일을 버티기 위해서 이 복권 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희망을 걸고. 자, 보통은 이제 1등이 누구야? 가장 큰 이목을 끌잖아요. 몇 번이야? 근데 이번에는 1등보다 2등이 더 주목받은 회차가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 4일인데요. 네. 1057회 로또 추첨 결과입니다. 당첨 결과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2등 당첨 건수였습니다. 통상 100여 건 내외에서 2등 당첨 건수가 6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진기록이었지만 더욱 놀란 것은 이 가운데 100건 이상이 한 복권 판매소에서 무더기로 배출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위치한 이 판매소에서는 이번 로또 2등만 총 103건이 판매됐는데요. 만약 한 사람이 2등 당첨 복권 100건을 모두 구매한 사실일 경우에는 7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한 판매점에서만 한 회차 2등 전체에 달하는 당첨 건수가 쏟아지자 일각에서는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렇겠네요. 실제로 해당 판매소의 로또 판매 기록을 조사한 결과 특정 시각에 수동으로 2등 당첨 번호가 100건 판매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윤모 씨는 똑같은 번호가 103개나 나왔다는 것은 우연일 수가 없다. 한 사람이 수동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끈했습니다. 무더기 당첨 조작설이 네티즌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기획재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조작은 불가능하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복권 추첨기와 추첨볼은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 작업 그리고 봉인 번호를 기록하고 추첨 당일 경찰관의 입회하에 봉인 검사를 하기 때문에 누구도 임의로 기기 등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죠. 2002년 로또 1회 때부터 판매점을 운영해왔던 주인 전 씨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그곳이 2등 103명이 나온 곳이 맞냐는 전화를 수두룩 받았는데 아직도 자기는 얼떨떨하다라고 기분을 전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도 그냥 일주일 버티는 작은 기대감 같은 거지 살기 너무 힘들었다. 그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의심을 떠나서 왜 나는 안 될까. 기계는 믿지만 기계를 다루는 건 사람이라서 믿을 수 없다라고 네. 합니다. 다 공감이 가는 그런 의견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한 군데서 한 명이 뭐 꿈의 번호가 보였는데 네. 확신을 가지고 이제 100개를 샀을 수 있죠. 야, 같은 번호로. 네. 신기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야, 7억 원이다. 부럽네요. 네, 아주 우연으로 친다면 놀라운 확률의 일이 네. 벌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볼게요. 자, 아래층에 살던 한 노부부가 위층에 5만 원권과 편지를 주고 가서 감동을 준 사연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왜 그런 건가요? 요즘은 이 층간소음으로 흉기까지 휘두르고 이웃 간 갈등이 좀 극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사연이 전해지면서 감동을 안기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아파트에 사는 L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자신의 딸 2명과 조카 2명을 데리고 아래층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때 사과의 손편지와 함께 롤케이크를 전달했는데요. A씨가 게재한 커뮤니티 글에서는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이라 어리진 않지만 주말에 초등학생 조카들이 놀러오면 목소리도 커지고 쿵쿵거리기도 한다면서 반성하면서 편지를 쓰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음을 발생시킨 데 반성과 함께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아래층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건강하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문 당시에 아랫집 노인 부부는 외출한 상태였던 터라서 아이들의 손편지 그리고 케이크는 노부부의 아들에게 대신 전달을 했는데요. 네. 그로부터 나흘 뒤였을까요? 지난 1일 오후 아랫집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답장을 받았는데요. 할아버지는 정성스럽게 적은 손편지와 함께 아이들에게 통닭을 사 먹으라고 5만 원을 넣은 봉투를 안겨줬습니다. 네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반듯하게 자라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꼭 부탁할게. 지금처럼 조심하지 말고 신나게 놀아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야, 네. A씨는 커뮤니티에 이런 따뜻한 마음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올린다면서 정말 멋진 어르신이라 많이 배운다.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통닭을 먹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아이들과 편지 쓴 마음도 대단하고 할아버지 인품도 정말 감동이고 최고다. 좋은 이웃이 진짜 귀한 시대인데 행운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참 우리가 인사 나누지 않고 지내서 그렇지 또 안면 트고 네. 인사 나누고 윗집 아랫집 옆집 가깝게 지내면 좋은 이웃이 참 많아요. 사실 저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는데 옆에 이제 수능 전날 초콜릿을 갖다 줬어요. 네네네. 그런데 바로 그걸 보자마자 똑똑하고 찾아왔는데 저희가 네. 집에 없어가지고 편지를 남겼더라고요. 예. 큰 힘이 됐다, 고맙다고. 아, 옆집 그 수능 보는 수험생에게. 네, 수험생이요. 네, 이 나눔을 실천하는 분이 이 또 따뜻한 소식을 전해주셨네요. 할아버지 편지라 네. 통닭을 사 먹이십시오. 딱 그랬는데 통닭 5만 원이면 몇 개를 사. 요즘은 치킨이잖아요. 네. 한 2인분 될 것 같은데 네. 옛날에 이 전기구이 통닭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서 이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맛있죠. 통닭이 당기네요. 자, 다음 뉴스도 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아서 이제 차들이 많아졌어요. 드라이브 가는 분들 많고 주말도 붐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안티 드라이빙 문화가 떠오르고 있다. 이건 어떤 거예요? 직장인 박모 씨는 최근 차를 사려다가 마음을 바꾸고 중고 전기 자전거를 15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네네.
박 씨는 차량 유지비를 생각하면 부담이 컸고 유지비가 들지 않고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전기 자전거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박 씨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최근에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운전을 기피하는 안티 드라이빙 문화가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네. 미국에서는 특히 생활권이 넓어서 10대 때부터 운전을 잡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미국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 10대 운전자 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네. 미국의 연방고속도로관리국에 따르면 18세 미국인 중 운전면허를 딴 비율이 1983년에는 80%에 달했는데 2018년 61%까지 떨어졌고 네. 20대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1997년이죠. 90%가 운전면허를 갖고 있었는데 2020년에는 80%로 줄었습니다. 네. 유럽 역시도 이 젊은 운전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운전할 수 있는 10대 비율은 지난 20년간 41%에서 21%로 감소했습니다. 거의 반이나 줄은 건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대 운전면허 응시율도 2010년 13.3%에서 지난해 10.8%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 찾아봤더니 인터넷 보급 확산 그리고 저성장이 주로 거론이 됐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디서나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고 영화관에 갈 필요가 없이 각종 영상을 손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운전할 일이 크게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요즘 경제도 안 좋다 보니까 급여가 적은 질 낮은 일자리가 양산되면서 큰돈이 들어가는 차량 보유는 젊은 층에게는 사치스러운 일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웨스턴 잉글랜드 대학의 키튼 차터스 교수는 청년기에 형성된 이런 운전 습관은 나이가 든 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운전대 잡는 젊은이는 더 적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 자전거 타는 젊은이는 일부다. 먹고 살기 바쁜데 자의보다는 타의가 크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래요. 아니 저희 집도 아들 딸이 다 성인이 됐는데 이 딸은 운전면허를 땄는데 운전 안 한다고 하고 아들은 운전면허를 안 따겠다고 하고. 왜죠? 그래서 귀찮은 거죠. 전 이 흐름이 그냥 딱 집안에서 체감이 되는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저 같은 기성세대가 계속 운전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맛있는 거 먹으러 외식은 나가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운전 아빠가 해라. 저만 힘들어요. 사실 저도 면허를 땄지만 장롱이긴 합니다. 아유, 그래요. 아빠 엄마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환경 차원에서 좋은 추세고 이게 아까 어떤 분 얘기처럼 경제가 힘드니까 자의보다 타의가 큰 거 아니냐. 타의가 아니라 자의적 결심이라면 전 좋습니다. 대중교통 잘 돼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KTX 타면 웬만한 곳 다 갈 수 있고 좋더라고요. 자, 좋은 문화로 좀 자리 잡길 기대해 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밤에 운전하다 보면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데 라이트를 켜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를 흔히 볼 수 있어서 어이구 위험해라. 끼어들면 밤에 안 보이거든요. 위험하죠. 검은 차들은 특히. 그런데 이런 차량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왜 그렇습니까? 2025년부터 이르면 이 국내 판매 자동차에서 전조등과 미등 오프 버튼이 사라질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라이트를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항공기 기술에 빗대서 일명 스텔스 자동차라고 부르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터널 내 교통사고가 40% 이상 증가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텔스 차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야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스텔스 차를 막기 위해서 안전규정을 개선하기로 합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오프 버튼을 없애고 오토 기능을 기본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규정 개정을 내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들은 일반적으로 전조등, 미등 기능을 오토로 설정해 둡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는 전조등, 미등을 꺼둔 채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앞서 달리는 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달리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들이 쏟아지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전조등, 미등, 오프 기능이 사라진 차량은 이르면 2025년부터 출시될 예정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하반기부터 규정 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고 완성차 업체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새 규정을 적용한 차량을 출시할 수 있는지 등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현대차 관계자 또한 오프 기능을 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복잡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요. 자, 기사에 또 관련 반응들이 있네요. 대부분의 스텔스 차량 운전자들은 전조등을 일부러 안 켜는 게 아니라 안 켜진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뭐 본인도 위험한데 안 보이면 또 다칠 수도 있거든요. 또 옛날 방식처럼 전조등을 안 켜면 실내 계기판에 불이 안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왜 전조등 오프를 없애나요? 이런 의견도 있고 자동차 극장이나 잠복 근무하는 형사분들은 전조등 끄려고 시동까지 꺼야 하느냐. 야, 요건 좀 특정한 경우인데 네. 야, 확 그냥 느낌은 오네요. 이해가 네. 되네요. 자, 저도 사실은 이게 오프로 해뒀다가 시동 걸면 자동으로 오토로 맞추거든요. 그럼 낮에는 안 켜지고 네. 터널 들어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해지면 저절로 켜지고 하니까 오토가 좋긴 한데 자, 오프가 없을 때 고충이 있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그럴 듭니다.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 얘기가 많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죠.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의 이은지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두 분 보면 이렇게 바쁘겠다. 요즘 뉴스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저는 스튜디오에 앉아있지만 또 두 분 취재로 발로 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좋은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데, 자, 박 기자님, 정부가 어제 내놓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해법 파장이 뭐 계속 커지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직접 박진 외교부 장관을 불러서 지시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식적인 분위기 그거를 조금 먼저 강조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번 건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 이런 분위기가 좀 일반적이고요. 네. 다만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가지고 약간의 잡음이랄까요? 이런 분위기도 느껴지는 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보도 있잖아요.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박진 장관을 불러가지고 이걸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는 이제 박진 장관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용산 쪽 사람들은 이거는 마치 좀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슈 자체가 사실은 용산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반발은 예상을 할 수 있는 이슈잖아요. 네네, 그렇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그런 그렇죠. 이슈인데 여기에서 꼭 대통령이 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다라는 거는 좀 박진 장관이 책임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요것뿐 아니고 기존에도 대통령실하고 대통령을 좀 분리해서 나오는 그런 보도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것처럼 예를 들자면 이거는 뭐 요번 보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만류를 했는데 대통령은 뭐 추진을 했다. 이런 종류의 보도들이 좀 나오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보도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참모는 사실은 목소리가 없어야 되는데 마치 참모들은 이게 바른 길인 것처럼 제지를 했는데 뭐 대통령이 했다. 이건 마치 대통령이 책임을 다져야 된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가 좀 익명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만 같은 것들이 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뭔지 알겠습니다. 뭔가 면피하기 위해서 근거를 외부로 흘리는. 내 책임은 없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읽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발표 직후에 그런 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외교부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들이 뭐가 있었죠. 맞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진실이 그렇다면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게 맞긴 한데 다만 이제 참모 조직이라면은 대통령이 어찌 됐던 간에 이런저런 이견은 무슨 그 정책을 추진할 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정이 됐으면은 일단 좀 어느 정도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같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인 오후 1시였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 양금덕 할머니 그리고 관련 단체들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주당 주최는 아닌데요. 네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 국회 앞 계단에서 정부의 일본 강제농원 배상안을 규탄하는 긴급 시국선언 행사에 네.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 이 대표가 오늘 오전에 자신의 SNS에 이 행사를 직접 올려서 참여를 좀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오전에는 외교안보 관련 회의도 열고 일본의 머리를 조아렸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맹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이 강제동원 관련 시국선언을 그 의원 모임 대표인 김상희 의원 명의로 네. 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당직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사실상 동원령으로 장외 집회를 좀 방불케 했습니다. 오늘 방송국에 오면서 이제 국회 앞 상황을 좀 보고 왔는데요. 예. 이게 어젯밤에 좀 긴급하게 마련된 행사라고 네네.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규탄 집회만큼 많은 인원이 운집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급하게 준비됐지만 어쨌든 민주당 뭐 의원들도 많이 갔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국회에서 있었고. 네, 지도부도 당연히 참석했고요. 예. 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투표 마감을 하루 앞두고 이제 오늘 뭐 저녁이면 마감되는 거니까 반나절도 채 안 남았다고 보면 네. 그런데 어제 황교안 이제 후보도 여기 오셨었는데 지금 대통령실 단톡방 논란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거 다른 이제 후보들은 아주 규탄 일색인데 자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이 국민의힘 당원에게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단톡방 활동을 권유한 음성 파일을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한 겁니다. 한번 그 내용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때 저희들은 행정관입니다. 저희 전당대회도 별로 안 남고 그래서 이제 저희 김기현 대표 그런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컨텐츠 올라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좀 전파하실 방이 있으면 전파도 좀 해주시고 그러십사. 예, 그래서 방이 있는데 좀 초청을 드려도 될까요? 아마 저기 방 이름이 김이 이게 이런 방인 것 같은데. 자, 들어보셨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이제 각자 느낌과 판단이 있으실 텐데요. 자, 박 기자님. 네. 어제 JTBC 보도가요. 이 행정관을 비롯해서 다수의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이 마포 대통령실 방문이라는 또 다른 단톡방에서 활동을 했다. 여기서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사실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파악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좀 입을 닫았다고 보시면 좋을 그렇겠네요. 것 같아요. 이번 사안에서 입을 닫았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 그 시민사회 수석실 쪽에 사람을 원래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요. 점심 때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 예지력 아니에요? 예지력? 아니 우연히 그런데 안 그래도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 만나면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좀 외부 식사 같은 거 자제하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못 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뤄졌어요. 이제 약속은 미뤄졌고 그리고 이제 좀 얘기를 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은 그 안철수 후보가 이름을 좀 공개를 했잖아요. 네네. 행정관들의 이름도 공개하고 관계자들의 이름도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다행히 이름이 없더라. 근데 좀 곤란한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여튼 자신은 전혀 관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지시가 있었던 거냐 이걸 물어봤더니 자발적으로 한 거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전혀 하지를 않았고 얘기를 몰랐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거를 좀 추정을 해봤을 때는 물론 이제 조직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당연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건 수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모두가 좀 동원돼서 한 건 아닌 걸로 일단은 그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좀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뛰어넘어야 되는 단계가 너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시켰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일단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행정관들이 자발적으로 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좀 불만들도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게 꼭 그렇게 잘못한 거냐 이런 반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연루된 사람들이 어공이라고 불리는
뭐 당 사무처에 있었거나 아니면 국회 보좌진으로 이제 일종의 당적을 보통 가지고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어공들은 주로 정치인이죠. 그렇죠. 네. 이제 정치인 출신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워낙 로얄티가 강하다 보니까는 자발적으로 행동을 했을 수가 있고 그게 만약에 당에 있었다라면은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반박도 하거든요. 물론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첫 단계는 수석이 시켰느냐 이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수석 넘어서 대통령이 시켰느냐 2단계도 입증을 해야 되고요. 게다가 사실 이것만으로는 또 정리가 안 되는 게 김기현 후보랑 그러면 관련이 있느냐 또 요 단계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당대회에서 요거 자체로 좀 흔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요. 시간은 급박하고 어제 황교안 후보도 좀 신중하게 아직 윗선 개입이 뭐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건 어쨌든 신중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일단 보좌진들 있잖아요. 보좌진들은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제 공직선거법하고 또 이런 것들에 관련이 돼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외적으로 정당 가입하고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 직원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 박 기자님이 얘기하신 어공 늘공은 참 많이 쓰는 얘기인데 늘공은 이제 원래 관료 집단 공무원으로 쭉 계신 분들이고 정권 교체 상관없이 어공은 주로 정치 활동하다 어쩌다 공무원. 맞습니다. 그거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집권을 하면 이렇게 저렇게 또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관료로 들어오는 이제 그 기간 동안만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죠. 그래서 어공과 늘공을 많이 구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 JTBC 보도 일쭉 따라가 보면 강승규 수석이 마포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김기현 캠프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분위기가 좀 어떤 거예요? 일단은 그 수석들 중에 국회의원 출신들은 대부분 출마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총선에 나간다. 네, 대통령이 만약에 크게 만류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뭐 김은혜 홍보수석이나 아니면 강승규 수석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원래도 지역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예측이 되고 특히나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 지역구도 좀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좀 주요한 관전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대통령실의 개입 논란에 대해서 사실은 김기현 캠프 쪽에서는 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좀 얘기를 해봤더니 너무 쓸데없는 짓을 했다. 사실 이미 김기현 캠프에서는 뭐 과반 득표 혹은 뭐 그게 아니더라도 결선을 가더라도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굳이 왜 불필요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특히 김기현 캠프 쪽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 이거 너무 옛날 방식이다. 막 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문제가 되면은 나중에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경선에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경선에서 의혹 제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선의 결과를 바꾸진 못한다. 그러나 본선에서 그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에 붙었을 때 다스 같은 거 의혹도 나왔던 거잖아요. 서로 의혹들이 나왔고 그게 이제 나중에 대통령 집권기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발목을 잡았었고 그리고 또 가까운 예로는 뭐 이재명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역시 또 대장동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게 당시의 경선 결과를 바꾸진 못했어요. 매번 보면. 대세를 바꾸진 못했는데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게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제 이 대통령실 개입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 이런 것들이 뭐 경선의 결과를 바꾸진 못하지만 차후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좀 반대쪽 진영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에 좀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거 하나하나 마일리지 쌓이는 거다. 나중에 큰 부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전당대회에서 뭐 막판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 후과로 돌아올 수가 있다. 지금 뭐 기존에도 아까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쏙쏙 이해가 되는 게 시간차로 부메랑이 돌아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반대쪽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죠. 나중에. 근데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왜 안철수 후보가 주로 표적이 되는가? 다른 단톡방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후보들 이름은 없잖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일단은
더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장담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천하람 후보를 좀 공격하는 내용도 어딘가에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장담은 못 하는데 어찌됐든 드러난 것만 봐서 안철수 후보 쪽만 만약에 공격을 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나서 본다면은 그 가정 후에 이제 들은 얘기들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바른미래당 쪽 조직표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산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조직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바른미래당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 거쳐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랑 합당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인데 그러나 국민의힘을 원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강제적으로 합당이 되면서 책임당원이 된 사람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몇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절대로 뭐 빛을 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이 반미당 계열 쪽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 쪽에 다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직표들을 좀 우려해가지고 움직이는 거다 이런 해석들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당원 수가 많이 늘었는데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합당하고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른미래당 그 전에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이 먼저 국민의힘에 합류한 사람들도 또 꽤 있으니까 자 과연 그런 조직표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이제 뚜껑이 열리면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하루 남았습니다. 막판 판세 분석을 한번 좀 해보죠. 역대급 투표율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벌써 과반 넘겼는데 자 이 투표율의 의미 박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은 다른 패널들도 다 전달을 해주셨을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건너뛰고 일반적인. 근데 누구에게 유불리한지는 아무도 오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각자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개 중에 좀 분석 중에 좀 의미 있다라고 좀 들었던 거는 이제 천하용인 캠프 쪽에서 분석하는 내용이었는데 시간대별 투표자 수 가지고 분석을 한 내용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월 4일이 첫날이었어요. 첫날 모바일 투표 시작했던 첫날이었는데 그때 보면 오전 10시에 투표율이 2.96%예요. 근데 11시에 12.42%로 올라가거든요. 뛰었네요. 그러니까 거의 10%포인트 정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조직된 표는 빨리 투표를 한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캠프에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정설이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투표율 높아졌을 때 김기현 후보 캠프 쪽에서도 이거 우리 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보면은 10시에서 11시 1시간 사이에 10%포인트 정도 올라가요. 근데 그 이후 시간대를 보면은 대략 낮게는 2%포인트, 아주 많아도 한 5%에서 6%포인트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꾸준히 1시간 단위. 시간대별로. 즉 이제 요걸 가지고 그 천하용인 캠프에서 분석을 하는 거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그 김기현 후보 쪽에 조직된 표가 다 몰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에서 12%까지 올리는 정도는 조직된 걸로 가능했다. 그리고 거기까지였다. 나머지 올라간 것들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계속 투표에 나서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표수를 한 10% 정도로 본다. 이런 점이 좀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분석인데 어느 정도 맞을지 보죠. 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후보 이 블루법 레이싱 뭐 또 웹소설 성적 대상화 논란 고발을 당했는데 사실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이렇게 시끄러운 경우도 드뭅니다. 이것도 뭐 전략이라면 전략일까요? 네, 전략도 있고 구도상으로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 참전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랄까요, 청년의 왕자 자리를 놓고 뭐 이준석 전 대표랑 장해찬 후보가 일종의 대결을 벌이는 그런 그림도 좀 일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천하용인 캠프 쪽에서는 이 장해찬 후보 공격을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게 유효했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적어도 김기현 후보하고 장해찬 후보의 디커플링에 상당히 좀 성공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 쌍으로 뽑잖아요. 일종의 러닝메이트처럼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장해찬 후보를 뽑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뽑고 청년은 장해찬 뽑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그 좀 비호감도를 높여가지고 이건 물론 천하용인 캠프의 분석입니다. 그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김기현 후보를 뽑더라도 이 그 장해찬 후보를 뽑을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만 시켜놓은 것만으로도 상당히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 득표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략이라면
전략일 수 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네. 좀 장해찬 후보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워낙에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큰 사람들이 장해찬 네. 후보를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이런 의혹 제기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또한 내일이면 네. 드러날 사안입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여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가 아니라 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명계가 대표직 사퇴를 압박 중이다. 이런 기사도 적지 않게 눈에 띄고, 자, 실제 민주당 내부의 솔직한 분위기, 이 기자님 어떻습니까? 지금 기사로는 뭐 일부 비명계 의원들의 사퇴론이 이제 라디오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익명의 전화 통화로 이렇게 네, 기사에는 다뤄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보면은 공식적이거나 표면적이거나 집단적인 비명계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일단 비명계는 숨을 좀 죽이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조금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바로 당의 단일 대우가 깨진 후폭풍이 더 크고 네. 지금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이 이 가결표 색출에 나서면서 조금 네네.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일례로 그 이 대표에게 공개적인 쓴소리를 많이 했던 의원이죠. 김종민 의원이 어제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방탄 논란을 벗기 위해서 이럴 때일수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그러한 리더십의 일환으로 뭐 자진 사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기사가 김종민 의원, 뭐 이재명의 자진 사퇴 요구 이런 식으로 나니까 황급히 해명 문자를 기자들에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자기는 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확실히 비명계가 조금 움츠러든 분위기고요. 네네. 그리고 또 숨죽이고 있는 이유가 지금 총선이 1년도 더 남은 상태에서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는 것이 맞느냐. 특히 이번에 이제 이탈표 후폭풍으로 이러다가 집토끼도 잃게 되겠다. 이런 우려가 네네.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대표 사퇴만으로 네. 모든 게 일단락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비명계의 그냥 목소리를 보면 내년 총선 대안 아니면 향후 당의 뭐 로드맵 제시 이런 쪽으로 좀 돌려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도와는 당내 분위기는 온도차가 있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데, 자, 원래 매주 화요일 오후에 이 민주당의 길 토론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대표 고치 문제가 그럼 나올까 싶었는데 오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나오긴 어려운 겁니까? 원래는 직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네네. 4시 반에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취소되고 비공개 만찬으로 이제 돌려서 진행이 됩니다. 비공개로. 네, 맞습니다. 김종민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워낙에 의원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토론회를 하기보다는 밥이라도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좀 대화를 나눴으면 네네. 좋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내일 민주당의 길 의원들과 박홍근 원내대표 간의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은요? 네, 오늘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지도부에 전달할 내용들을 오늘 좀 논의하지 않을지 네. 생각이 되고요.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 측에서 좀 전달할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쪽과 전화를 해보니 이탈표 사태 이후에 어쨌든 이 상황을 수습할 의원총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좀 당의 수습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하는데요. 박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비명계 의원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것과 지금 우리 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내려오냐 마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네. 지난번 이탈표 사태는 체포동의안을 하나의 도구로 쓴 것이다. 이것은 선을 좀 넘은 것이다. 네네. 어쨌든 단일 대우로 야당 탄압에는 맞서고. 이 대표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 네네. 없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얘기 들어보면은 네. 저도 이제 비명계 친명계 좀 얘기 들어봤을 예, 때 예.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가 딱 그런 걸 보여주는 지점인 것 같아요. 친명계랑 비명계가 서로 세계관이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유지하는 상태가 이게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보는 거고 네네. 비명계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급적 빨리 물러나야지만 그래야 민주당이 사는 길이라고 보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 자체가 다른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제
토론이 저는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향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제도 다르고 절충안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절충안으로 제기가 되는 게 공천권 문제인데요. 네네. 그 서른 의원이 이번에 우리가 부결을 해주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됐었죠.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기사로는 사실상 사퇴를 약속한 건 아니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대표가 이제 1대1 의원들과 면담을 하면서 본인이 다음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좀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비명계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또 뭐 다들 이재명 대표 내려와라 물러나라 혹은 이재명만이 답이다 뭐 이 충돌의 와중에는 내년 총선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뭐 여야 간에 큰 전쟁이 하나 걸려 있는 겁니다. 뭐 전략과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세계관이 다른 상황에서 이제 어떤 타협선이 있을까 표현을 한 거는 이게 타협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전제도 다르고 그러니까 애초에 민주당을 살리겠다라는 목표 자체는 같은데 방향도 다르고 그다음에 각자가 처한 상황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은 공천을 좀 자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고 친명계 인사들이 비명계 지역구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불안한 거고 친명계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 상황이 뒤집어지게 되면은 이제 공천은 물론이고 주도권을 잃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좀 타협 지점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것이 지금 이 공천권을 내려놓기로 약속했다. 이런 이제 내용도 있고 지금 또 얼마 전에는 뭐 매체에서 이재명 대표가 옥중 공천까지 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이런 또 얘기가 나와서 발언 논란이 있었는데 기자와 통화하면서 얘기를 이제 들었다. 근데 이 대표 측은 또 사실무근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공천권 내려놓으면 그럼 비명과 친명이 좀 순조롭게 아까 얘기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건지 수습될지 좀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실제로? 당권을 내려놓더라도 혹은 이제 공천권을 놓더라도 두 가지 다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설사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오더라도 2년 임기로 당선된 최고위원들이 버티고 있죠. 이 최고위원들이 본인들의 임기를 다 지킬 거다. 고로 다음 총선 공천권은 우리가 쥐고 있다는 말을 좀 공공연히 하고 다닌다고 하고요. 비대위 체제로 가더라도 이제 친명 최고위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공천권을 내려놓더라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혁신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혁신 아니잖아요. 이른바 그러니까 의원들의 당무 평가에 이제 당원 투표를 20%를 반영하겠다 이런 문제들이 좀 일고 있는데 이 역시 만약 공천권을 내려놓더라도 이러한 당원들의 지지가 반영된 공천을 하게 되면 사실상 비명계를 솎아내기 위한 건 아니냐. 그래서 아마도 여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도 여지는 계속될 것 같다. 자, 민주당이 이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민주당대로 내일 전당대회 이후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다음 주에 이 불사조 기자단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지금까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어제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도 다뤘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배상안에 대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정작 또 일본의 속내는 무엇인가? 자, 이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연결드립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네. 예, 이 사안이 아주 큽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배상 해법
자, 윤 대통령은 오늘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며 한일 공동이익을 모색한 결과다. 이렇게 자평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피해자들의 입장을 많이 고려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요. 2018년 대부분의 판결은 배상금 위자료 지급이었는데 네. 이번에 배상이라는 부분이 완전 빠졌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에서도 배상이라는 말은 없고 방조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배상이라고 하면 전범 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제외됐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리고 65년도에 다 끝났다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맞춰서 한 결과다라는 것을 일본 언론들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65년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배상을 2018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인데 피해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책이 아닌 해결책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대단히 반발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 일본 입장을 이제 좀 거둔 것 아니냐. 피해자 존중이라고는 했지만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대법원은 65년 이 국가 간의 합의와는 관계없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살아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자, 우리 정부의 해결책 발표에 일본이 좀 빠른 반응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 자, 사죄 대신에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하야시 외무상, 정부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 활동에 특별한 조치를 하진 않을 것이다. 이번 발표를 좀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본의 속내를 좀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일본은 일단 한미일 안보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 미국 쪽의 요점도 사실상 그 강하게 작용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은 일본하고 한국의 이러한 갈등이 계속된다면 한미일 건조에 대단히 문제가 생긴다. 일본도 이 참회의 과거의 문제를 일본 중심으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의 입장만 말씀드리면 혹시 이 배상 문제라는 것이 완벽하게 뭐 확정되기는 했지만 또 현금화 까지 된다면 이게 계속 풀고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그 앞으로 있을 북일 수교에도 굉장한 그 악영향을 미친다. 이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그 끊어야 되겠다. 그러한 그 일본의 불리하게 돌아가는 내용을 끊어야 되겠다. 일본이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아시아에 폐해를 끼친 여러 가지 문제를 그 한국이 꺼내가지고 이게 북한 그리고 중국 또 동남아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러한 그 일본 쪽의 손해가 사실 있다. 그런 관측들이 나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본 쪽은 여기서 끊어내야 한다. 확산되면 앞으로 이 한국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북일 수교 그런 것도 염두에 둘 수 있겠네요. 자, 미국의 이제 입김도 좀 강하게 작용한 것 같고 그렇다면 교수님 지금 일본 언론들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 어떤 식의 보도들이 많은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본 측의 보도는 일단 한국 정부가 65년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배려를 했다. 배려를 우리가 했다. 이러한 그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하야시 외상이 이번에 한국이 내놓은 그 해결책은 일본 정부의 입장하고 모순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모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65년도에 다 끝났다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한국 정부가 수용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하야시 외상의 담화를 더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입장에 배려했다. 이러한 그 내용으로 중심을 하는 네. 보도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정부가 낸 해법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주장한 것과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일본 측의 입장을 수용한 셈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런 네네. 보도들을 일본 언론들이 많이 내고 있다. 자, 예. 한 가지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네. 정부가 해법 이렇게 발표하긴 했는데요. 통상 이런 문제는 한일 양국 간에 이 2015년만 해도 이 위안부 협정 이렇게 양국의 합의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도 이제 반발이 컸습니다만 그래서 한일 양국 간의 이게 합의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일방적인 발표로 돼 있고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마치 평가를 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나 정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일본 측에서는 좀 어떤 행동,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한국이 이미 WTO에 제소한 그러한 내용을 취소하겠다, 취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백색 국가의 한국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는지 협의를 시작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 복귀시키겠다가 아닙니다. 네네네. 시킬 수 있는지를 지금 또 협의를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거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모든 것을 일본에게 사실상 내주고 있는데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아주 화끈하게 그러면 이거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또 확실하게 조사를 해 나가면서 한국이 적합하다면 이거 해주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러운 그러니까 뭔가 사장님에게 아래 직원이 이거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 나가면서 윗사람이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잘 해왔다. 우리가 이거 좀 검토해 보겠다.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외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네요. 네. 예, 이거 외교라고 하면 1대1로 대등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하면 무너진 거예요. 현재. 무너졌다. 예, 대등한 외교라면 우리가 하나를 양보하면 저쪽도 뭔가를 양보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뭔가 행동을 했지만 저쪽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뭘 해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게. 이건 대등한 관계 아니다. 예, 물론 정상회담은 수용했어요. 네네네. 예. 그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현실이지,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는가가 이게 외교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뭔가 일본에 해주었다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제와 같은 정말 고육지책의 해법을 정부가 냈고, 국내의 비판과 반발을 지금 막 무릅쓰고 있는데, 그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일본은 정상끼리 한번 만나줄게. 이건 결코 상응하지 않는 것이죠. 네. 예, 그렇죠. 자, 그런데 교수님, 일본 측의 입장에 만약 변화가 없다면, 자, 우리는 먼저 왜 이렇게 해결책을 급하게 내놓았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의문으로 남습니다. 정부의 기조가 이 문제를 좀 빠르게 처리하려는 듯한 모습이에요. 널리 알려진 공식 입장. 경제 문제 외에도 혹시 윤 대통령 입장에서 기대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예, 이것은 일단 현재 한국 정부는 한미일 건조
를 강화해야만이 일본 그 한국의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기술적인 이익이라든가 또 안보 면에 있어서의 이익이라든가 네. 이런 모든 것이 올 수 있다라는 사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 지금 현 정권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렇게 좀 간축되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한미일 건조를 특히 군사 안보 쪽으로 강화 해달라라는 것은 미국하고 일본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반대편에 서 있는 러시아, 북한, 중국 이러한 나라들은 대립각을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거 아닙니까? 특히 미국 쪽은 대중국 포위망, 특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에 대비하여서 일본의 군사력을 안보 산문서로 확실하게 방역 능력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거기에도 주변 국가 일본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주변 국가에도 사실상 대만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오키나와의 일본 미국의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 사령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사실상 압박으로 다가오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한미일 안보 협력 그것이 있어야만이 경제적인 협력 그리고 기술적인 협력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중국을 버리고 중국하고의 그러한 경제적인 관계를 사실상 포기하는 수준까지 갈 우려가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한반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안보적인 위험성도 안게 되는 셈입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또 국가 간의 상황들이 여기에 엮여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도 바로 반응을 미국 시간으로는 늦은 밤에 냈는데요.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에 신기원을 열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먼저 중단하고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는 것도 검토 시작 단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면 앞으로 이제 지소미아 있고요. 한일 간의 정보 협력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있고요. 한일 관계에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일 간의 갈등이라는 것을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사실상 G7 5월에 G7이 히로시마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 키시다 총리가 위장이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초점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수 반유도 이전에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나 오염수 반유 이것은요 IAEA도 그 단계마다 이것은 해야 되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은 이런 기조로 간다면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게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오염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고요, 우리가. 거기서 낚이는 물고기들이 금방금방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에, 지금 우리는 후쿠시마라든가 거기 중심에 8개 정도의 현에서 오는 수산물을 완전히 금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그거 아마 풀어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일본이 그것을 요구해 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참
한일 간에 많은 문제들이 또 걸려 있는데 그러면 이 해법의 파장 이후에 교수님 말씀처럼 이 갈등을 우리가 이 피하는 입장으로 갈 것인지 일본의 입장을 계속 몇 가지나 양보하고 수용할 것인지 걱정되는 대목인데 지켜봐야겠네요.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자, 오늘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날은 점점 따뜻해지는데 사건은 점점 많아지네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